식단을 바꾸면 당뇨 환자가 약을 먹지 않아도 되며 식이요법만 잘해도 심장질환도 고칠 수 있다는 것. 식사만 조절했는데 혈압약도 끊을 수 있고 유방암 역시 여성 호르몬 수치가 관련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유제품 섭취는 전립선 암의 위험을 높이고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제는 치매를 예방하고 신장 결석은 건강한 식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 어린이가 걸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제1형 당뇨병은 유아기의 식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고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식단은 매우 중요한데요. 요즘은 식단에 고기 같은 단백질이 많기도 하고 다이어트를 위해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고 노년층 근육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고 어린이 성장 발육을 위해 단백질을 드시고 정말 다양하게 많은 제품이 있고 실제로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식품업계에 따르면 단백질 시장이 2018년에 890억 원 규모에서 2020년에는 2,460억 원의 큰 성장을 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생성과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적정량보다 많이 섭취하게 되면 무척 해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백질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단백질은 성장과 힘의 상징이 된 듯 합니다. 특히 인플루언서 마켓이 활성화되면서 단백질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 단백질이 마치 다이어트 적합 식품이며 하루를 이끄는 에너지인 듯 포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신생아기죠. 신생아기에는 무엇을 먹나요? 네, 분유를 먹기도 하지만 모유를 먹습니다. 모유에는 단백질이 약 7% 정도만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기에도 7%로 충분하던 단백질을 몸의 활동량이 많을수록 단백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많은 대용식을 통해 단백질을 막 섭취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 특히 식단이 단백질 위주인 경우가 많거든요. 고기를 드시고 계란도 드시고 단백질 파우더도 드시고 이렇게 단백질 섭취에 집중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경우 필요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섭취한 과한 단백질은 왜 좋지 않은 걸까요?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대사를 하면서 생기는 질소산화물이 콩팥을 통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를 처리하면서 콩팥이 부담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기 쉽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나는 콩팥에 이상이 없으니까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콩팥 상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콩팥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성인 7명 중 1명꼴인데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이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50대 이상으로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콩팥의 기능도 떨어져 있을 확률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에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매우 중요한 영양소가 맞습니다. 우리의 쭉 이어져 온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 혹은 문화가 고기는 힘을 준다 라는 생각으로 깊게 자리 잡게 되었고 이렇게 단백질 섭취를 중요시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단백질 식품은 대부분 지방과 함께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먹으면 열량이 과다해서 비만, 대사증후군 이런 위험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요즘 추세에 따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단백질에 사로잡혀서 너무 많은 단백질을 다양한 루트로 섭취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양학적으로 잘못된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잘못된 영양교육을 받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잘못된 음식을 먹이게 되는 거죠.
영양문제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동물성 단백질의 과한 섭취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암과 심장병,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혈액순환 장애는 혈액의 농도가 짙어질 때 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혈액의 농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특히 동물성일 때 그 영향이 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은 이렇게 농축된 단백질을 잘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육식동물은 우리보다 약 10배나 강한 위산을 분비하고 또 장도 짧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빨리 소화하고 배출할 수 있지만 우리는 육식동물보다 3배나 소화장기가 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식 후 소화기간이 최하 8시간에서 2, 3일을 두고 변을 만들게 되고 배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소화기간이 오래 걸릴수록 장 내에서 부패가 되고 독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인체가 이것들을 처리하느라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요. 단백질이 소화하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소화관에 붙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 박테리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요산,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민, 스카톨, 인돌 이런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독소들은 하루에 처리해야 할 독소량을 증가시키게 되겠죠. 또한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독소들과 함께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증가를 시키니까 혈관의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단백질 식품은 모든 식품들 중에서 가장 강한 산을 생성합니다. 즉, 혈액의 농도를 높이고 혈액순환의 속도를 낮추게 하는 거죠. 이럴수록 우리 몸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세포를 둘러싼 조직에게 단백질을 내다 버리려고 하고 세포와 세포 사이 액체에서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 단백질을 재결합을 시키고 콜라겐 섬유로 바꿉니다. 단백질을 과잉 수용하면 혈관벽의 기저막은 정상일 때보다 약 8배까지 두꺼워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순환이 안 되고 차가워지고 말초신경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모세혈관 벽이 단백질이나 콜라겐 섬유로 포화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동맥의 기저막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되게 되니까 동맥경화로 이어지는데 이때 모세혈관 벽이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는 점점 영양소 혹은 물까지도 공급이 방해되니까 영양소를 받지 못하게 되고 신진대사 효율성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많이 먹어도 세포는 항상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게 되고 배가 계속 고픔을 느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예요. 단백질 연구에 있어서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미국 코넬대 명예교수인 콜린 캠벨 박사가 지난 60여 년간 진행한 암 관련 연구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피하면 암에 걸릴 일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고 안 먹을 수도 없는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 어떻게 섭취를 해야 할까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에 따라 1kg당 1g 정도인데요. 늘 계산을 해서 드실 수는 없어요. 매 식사 때마다 고기,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 계란, 생선 이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고기로 드실 때도 돼지, 소, 닭, 양 여러 종류를 번갈아 드셔야 고른 영양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드시는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고기를 먹으면 보통 고기부터 잔뜩 먹은 후에 밥과 찌개를 나중에 입가심으로 먹잖아요. 이런 습관도 단백질 과잉을 부르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면서 고기를 반찬으로 생각하고 야채와 함께 쌈으로 드시면 영양의 균형을 이루기도 하고 고기 양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시는 경우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따로 단백질 보충제를 챙기셔야 할지의 여부는 본인의 식단에 따라 차이를 두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같은 음식이지만 드시는 습관만 조금 바꾸어도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게 건강입니다.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밥과 고기를 드셔도 좋고, 밥, 고기, 야채를 고루 쌈으로 싸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아는 만큼 더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더더 건강입니다. 저와 함께 건강의 길을 걷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응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도움되는 내용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